모멸은 모욕하고 경멸한 것, 즉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격하시키고 그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 상대방을 비하고 깔아뭉갰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모멸감이에요.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간섭입니다. 시선과 인터넷이 주로 모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간섭은 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상에 대한 관심이 지나칩니다. 화장이 떴네, 몸매 관리 좀 해라, 옷이 그게 뭐니 처럼 외모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해요. 나이와 결혼 여부, 출산 등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질문합니다. 이 점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대화할 때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은 문화의 차이로서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사안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침해로 느껴지기도 해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상상력과 감수성이 부족하면 무심코 상대를 주기가 쉽습니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의 뉘앙스를 살펴볼까요? 얼핏 상대방의 어려움에 깊이 동감하는 듯 하지만 냉철하게 뜯어보면 열등한 존재로 대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정의 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키면서 불쌍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자존감을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거리나 전철에서 구걸하는 이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타인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에는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어요. 행복에 대한 강박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들과의 대면이나 비교는 상대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바른 사람인가를 새삼 일깨워주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단지 나의 행복을 확인하는 배경으로만 여겨진다면 한낱 대상이나 수단에 머물고 말아요. 나와 그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안에 미디어가 충실하게 봉사해요.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정보의 상품 가치가 올라갑니다. 정보 소비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눈물을 짜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기자들은 백방으로 뛰어요. 뉴스나 다큐멘터리는 쯧쯧쯧 혀를 차면서 동정심이 일어나도록 편집됩니다. 그 구도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출연해야 해요. 보도의 객관성은 애당초 포기되었어요.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도 속에서 취재의 대상은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반드시 불쌍해야 한다. 불행한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고단한 삶에서 얼룩진 마음을 정화하려면 당신들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시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베푸는 사람이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라는 잠언이지만 행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덕행이 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동정이 침해나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김찬호 저자는 모욕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젠더 감수성, 장애 감수성처럼 인권 감수성 등은 이제 익숙한 말이 되었어요. 이 개념들을 내세우면서 담론을 만들고 사람들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운동, 거기에 맞물려 전개된 정책의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예를 들어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말은 매우 낯설었어요. 성희롱이 드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할 수도 있죠. 돌이켜보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성희롱죄는 충분히 입건될 수 있는 언행들이 공공연히 벌어졌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그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결국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에 해당하는 언사는 그냥 기분이 좀 상했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둔감하기 쉽습니다. 성희롱도 예전에 그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폭행처럼 눈으로 드러나는 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에 씁쓸한 웃음 한번 짓고 지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낸다고 해도 나쁜 기운은 침전물처럼 쌓여요.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남녀관계는 피상적으로 겉돕니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농락의 대상으로 삼는 마음의 습관이 굳어지다 보면 성폭행 등에도 둔감해져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것은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이기도 해요. 사랑, 배려, 존경, 지혜, 열정 등을 화폐로 저울질할 때 존재는 웃어지고 맙니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매겨진다 해도 사람은 그것을 벗어난 세계를 여전히 간직하고 싶어 해요. 다만 너무 자주 그런 세계를 잊고 살 뿐입니다. 가늠하는 방법은 질문 하나 하면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팔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돈이 너무 많은 일을 좌우하고 돈 때문에 모멸감을 맛보기 일수인 현실에서 나의 자존을 세우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에 착안해야 합니다. 돈의 논리로 포섭되거나 환원할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가치에 눈을 떠야 해요. 물론 절대 빈곤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거나 너무 많은 빚에 쪼들리는 이들에게는 한가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굴레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숨통을 트고 안정적으로 생애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게 여겨지는 사람임을 칭하는 사람을 책에서 Nobody라고 서술해요. 로버트 풀러는 그의 책 신분의 종말에서 Nobody들은 서로 힘을 합치기보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신분 때문에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스스로 남을 학대하려 한다고 언급해요.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외면하는 이유는 타인을 통해서 자기의 객관적인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컴플렉스의 핵심 작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개별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관계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억지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내가 못난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수치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결점에 너그러우면서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승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에서 입증된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40년 동안 폭력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정책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연구해온 길리건 교수는 감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폭력의 전염병을 막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결국 개개인이 살아가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힐링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치유는 단순히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새살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내면의 어떤 힘이 약동해야 해요. 그것은 자기 안에 숨어있는 소망과 가능성을 응시하는 데서 시작되어요. 그것을 꺼내어 존재의 날개로 펼칠 때 기꺼이 갈채를 보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우정과 환대가 곧 힐링이 되어요. 살아있음을 축복하면서 존재를 중심으로 맞아들이는 만남에서 우리의 생애는 고귀해집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관계에서만 인간적 존엄을 누릴 수 있어요. 샘 킨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듣는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환대의 공간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는 공동체를 만나 공적인 자아를 실현하면서 진부한 삶의 생기와 역동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지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은 언제까지나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살다 보면 지위가 높거나 해당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신이 어떤 면에서든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의식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덕성의 소유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애써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동등한 눈으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태도가 체질화된 것이에요.
그런 이들은 상대방과 주변 사람을 은은하게 감싸 안습니다. 로버트 풀러는 노바디는 쌈바디를 꿈꾸고 쌈바디는 노바디를 꿈꾼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노바디로서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인간은 무로 돌아가요. 그것은 모든 존재의 바탕입니다. 노바디라는 근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남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살아있는 만남을 향유할 수 있어요. 일찍이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그 말이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에 좌절했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도 합니다. 눌렸던 용수철이 금방 튀어오르듯 난관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삶의 페이스를 되찾는 모습을 개념화한 것이에요. 몸이 튼튼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금방 회복되듯이 감정이 건강한 사람도 상처를 금방 회복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응어리를 오래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당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근거 없는 험담에 휘둘리지 않아요. 일찍이 책은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파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고서도 낯빛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무궁한 뜻이 있으며 또한 무한한 활동이 있다라고 말이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유심론으로 치우치는 것은 경계해야 해요. 부당하고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내면이 허약해서 힘든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르침들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스스로 부질없이 모욕감을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 이전에 내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모욕을 받아 마땅한 자기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누구든 자기 기만에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승리법이 초래하는 자가당착, 긍정의 배신을 늘 조심해야 해요. 때로는 타인의 모욕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경멸은 자기의 정체를 비춰주는 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일레인 아론이 쓴 사랑받을 권리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는 The Undervalued Self로서 우리말로 옮기면 낮게 평가되는 자기가 되어요. 이 책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으면서 아무 때나 불쑥 튀어나와 사랑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못난 나의 정체를 분석하며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흥미로운 개념을 대비시켜요. 랭킹과 링킹이 그것이에요. 우리말로는 전자를 등급 매기기, 후자를 유대 매기 정도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등급 매기기는 상하 또는 우열의 수직 관계 속에서 타인을 만나는 권력 관계를 말해요. 유대 매기는 그러한 위계를 떠나 편안하게 다가가고 이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저자에 따르면 그 두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바로 등급 매기기와 유대 매기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은 그 둘 가운데 어느 쪽의 인간관계가 많은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친밀한 관계와 소원한 관계와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친한 친구라 해도 만날 때마다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해도 만날 때마다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관계가 늘어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많은지, 학교 및 가정의 교육은 어떤 인간관계를 장려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고학력 국가가 되었는데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고학력 국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배울수록 자유로워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많은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잘남과 못남의 가파른 위계 속에 점점 더 깊숙이 편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럴수록 자기를 돌보는 마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